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순간 통장 잔고가 걱정되시는 분 계신가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오르고 집값은 하늘을 뚫고 노후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아이들 교육비에 허리가 휘고 부모님 용돈에 가슴이 무겁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 숨가쁘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세상이 이런 거야. 나육강식이야. 이게 자본주의야. 강한 자가 이기는 거야.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끌어다 쓰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애덤 스미스입니다. 자본주의의 아버지. 보이지 않는 손. 이기심이 경제를 발전시킨다. 우리는 이 말을 학교에서 배웠고 뉴스에서 들었고 어느새 그것을 진리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이기심이 세상을 굴러가게 한다. 탐욕이 발전의 동력이다. 그러니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이 논리 앞에서 우리는 이웃의 눈물을 외면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약자가 짓밟히는 것을 보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이름으로 애덤 스미스를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애덤 스미스는 가짜입니다. 정확히는 누군가 자신의 탐욕을 정당화하기 위해 반쪽만 잘라낸 가짜입니다. 진짜 애덤 스미스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아마 눈물이 날지도 모릅니다. 그가 진짜로 꿈꿨던 세상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냉혹한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탐욕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탐욕을 가장 경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경쟁만능주의를 설파한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라고 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국가의 개입을 무조건 반대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돈과 경쟁에 짓눌려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씨 하나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18세기 초반 영국 스코틀랜드의 작은 해안 마을 커콜디. 파도 소리가 들리는 이 조용한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워야 했던 젊은 어머니는 이 병약한 아들에게 온 삶을 바쳤습니다.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아들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은 오직 어머니의 품 안이었습니다. 아이가 3살이 되던 해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 앞을 지나던 집시무리가 이 어린아이를 낚아채 달아난 것입니다. 어머니의 비명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필사적으로 뒤쫓은 끝에 아이는 겨우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3살배기 아이의 눈에 비친 세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낯선 사람들의 손에 끌려가며 느꼈을 그 공포, 어머니를 잃었다는 그 극한의 두려움, 그 깊은 상흔이 이 아이의 평생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거칠고 무서운 곳인지 뼛속 깊이 새겨진 것입니다. 아이는 점점 더 내성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또래 아이들과 뛰어노는 대신 책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불편했고 혼자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오히려 편함했습니다. 하지만 그 책 속에서 아이는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세계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14살 글래스고 대학 입학, 이후 영국 최고의 명문 옥스퍼드 대학 장학생으로 선발. 세상이 이 아이에게 거는 기대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옥스퍼드에서 그는 뜻밖의 것을 목격합니다. 교수들은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나태하고 무기력했습니다. 아무도 노력하지 않았고 아무도 열정이 없었습니다.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은 학교는 경쟁이 사라진 채 서서히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은 훗날 그의 경제사상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쟁이 사라진 곳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이 청년은 교수들의 강의를 포기하고 도서관에 홀로 틀어박혔습니다. 고전 철학, 역사, 자연과 닥치는 대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철학자들의 논쟁을 따라가다가 밤을 새웠고 역사 속 무명의 흥망성쇠를 파고들다가 날이 밝았습니다. 그 외롭고 고독한 독학의 시간이 훗날 세상을 바꿀 사상의 씨앗이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28살에 대학 교수가 됩니다. 그가 맡은 과목은 경제학이 아니었습니다. 도덕 철학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나중에 아주 중요해집니다. 애덤 스미스라는 인물은 정말이지 기이했습니다. 훌쩍 큰 키에 매부리코, 그리고 늘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이 남자. 길을 걸을 때도 머릿속은 온통 철학적 사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눈앞에 무엇이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걸었습니다. 하루는 잠옷바람으로 집을 나섰다가 무려 15km를 걸어갔습니다. 조의 종소리를 듣고서야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겨우 알아챘다고 합니다. 시장 바닥을 걷다가 가죽을 가공하는 커다란 구덩이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생각에 너무 빠져 그냥 발을 디뎌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매일 혼잣말이나 하고 다니는 저 교수 말이야. 하지만 그의 강의실은 늘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에는 더듬거리고 작은 목소리로 시작하지만 이내 그의 눈빛이 살아납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몸짓이 커지고 그가 풀어놓는 사유의 깊이에 학생들은 빨려 들어갔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에도 자리를 뜨지 못하고 그 여운 속에 한동안 머물렀습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 동시대 최고의 강사였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몸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늙은 어머니와 함께 단조롭고 평온한 일상을 보냈죠. 여전히 3살 때 납치당했던 그 아이처럼 어머니 곁이 가장 안전한 세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매일 밤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이기적인 인간들이 모여 사는데 왜 이 세상은 무너지지 않을까? 왜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짓밟지 않고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그가 쓴 첫 번째 책, 사람들이 거의 모르는 하지만 스미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긴 바로 그 책, 도덕 감정론입니다. 애덤 스미스를 굿부론만으로 기억하는 분들께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미스 본인은 굿부론보다 도덕 감정론을 훨씬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죽는 날까지 이 책을 다듬고 고쳤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6번이나 개정판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책이야말로 자신이 평생 품었던 질문에 진짜 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철학 없이 굿부론은 절대로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미스는 말합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바닥에는 이기심이 아니라 공감이 있다고. 길을 가다 누군가 넘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움찔합니다. 슬픈 영화를 보면 주인공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됩니다. 굶주린 아이의 사진을 보면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다친 것도 내 가족이 굶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이렇게 반응할까요? 스미스는 이것이 신이 인간에게 심어준 위대한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처지가 되어보는 상상력,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그 감정을 함께 느끼는 능력, 그것이 인간을 짐승과 구별하는 결정적 특질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공명정대한 관찰자가 살고 있다고요. 누군가의 것을 훔치고 싶을 때, 누군가를 속이고 싶을 때 우리 몸 어딘가에서 조용한 경고음이 울립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속 재판관입니다. 그런 짓은 부끄러운 거야. 네가 나중에 어떤 눈으로 거울을 볼 수 있겠어. 스미스는 인간이 돈과 권력을 원하지만 가장 깊은 곳에서 진짜로 원하는 것은 타인의 진심 어린 사랑과 존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칭찬받을 자격을 갖추고 스스로 떳떳하고 싶은 그 욕구, 그것이 사회를 유지하는 진짜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따뜻한 인간관입니까? 탐욕이 세상을 굴러가게 한다고 믿었던 시대에 스미스는 공감과 양심이 세상을 유지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유럽 전역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스미스는 단숨에 대륙 전체가 주목하는 지식인이 되었습니다. 명성이 높아지자 영국의 유력한 귀족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당시 귀족 자제들 사이에서는 유럽 대륙을 여행하는 이른바 그랜드 투어가 유행이었는데 의붓아들의 교사로 스미스를 데려가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교수 월급의 2배에 달하는 보수와 평생 연금을 약속하면서 스미스는 대학을 떠나 젊은 공작과 함께 프랑스, 스위스로 향했습니다. 이 3년간의 여행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볼테르를 만났고 케네를 비롯한 프랑스 최고의 경제사상가들과 밤새 토론했습니다. 파리의 화려한 살롱에서 당대 최고의 지성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그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살롱의 커튼 너머 길거리에서 굶주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농민들은 뼈가 빠지도록 일했지만 가난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귀족과 성직자들은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모든 세금 부담은 오직 가난한 농민들의 몫이었고 국가는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시장을 마음대로 주물렀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일하지 않아도 귀족은 더 부유해지는 구조. 스미스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영국을 생각했습니다. 크게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거대 상인들과 정치인들이 손을 잡고 독점권을 행사했습니다. 외국 물건의 수입을 막고 가격을 마음대로 올렸습니다. 담합하고 로비하고 법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바꾸었습니다. 비싼 값을 치르는 것은 언제나 힘없는 서민들이었습니다. 이익은 소수에게, 고통은 다수에게.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썩어빠진 구조를 부수는 책을 써야겠다고. 어떻게 하면 소수 특권층이 아닌 평범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나라가 진짜로 부유해질 수 있을까? 고향 커콜디로 돌아온 스미스는 칩거에 들어갔습니다. 바다가 내다보이는 어머니의 낡은 집, 그 작은 책상 앞에 앉아 매일 글을 썼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글을 쓰고 어머니가 내어주는 밥을 먹고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세상이 그를 잊어갈 때 그는 세상을 바꿀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려 10년의 세월을 쏟아부어 완성한 책. 그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학 서적으로 불리는 국부론입니다. 국부론은 아주 인상적인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핀 공장 이야기입니다. 혼자서 핀을 만들면 하루에 20개도 힘듭니다. 하지만 철사를 자르고 끝을 뾰족하게 갈고 머리 부분을 붙이는 작업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맡으면 어떻게 될까요? 10명의 노동자가 하루에 48,000개의 핀을 만들어냅니다. 혼자 일할 때보다 2,000배가 넘는 생산성입니다. 분업의 마법입니다. 스미스는 선언합니다. 부의 진짜 원천은 금도 은도 아니다. 바로 인간의 노동이다. 새벽같이 일어나 땀 흘려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노동이 세상을 풍요롭게 만든다. 당시 귀족들이 노동을 천하게 여기던 시절에 이 주장은 가히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매일 저녁 풍성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푸주간 주인과 양조장 주인 그리고 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다. 그들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이기심 때문이다. 이 문장 하나가 지난 2세기 동안 수없이 인용되고 수없이 오용되었습니다. 탐욕을 정당화하는데, 약자를 짓밟는 것을 합리화하는데, 그리고 불평등을 당연하게 만드는데, 이 문장은 탐욕스러운 자본가들이 가장 사랑하는 구절이 되어버렸습니다. 봐, 이기심이 세상을 굴러가게 하는 거야. 애덤 스미스도 그랬다고. 하지만 스미스가 말한 이기심은 그런 탐욕이 아닙니다.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가 말한 이기심은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 정직하게 빵을 굽는 마음입니다. 품질 좋은 고기를 정당한 가격에 팔아 당구를 만들고자 하는 성실함입니다. 내일도 이 손님이 다시 찾아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반칙을 쓰지 않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건강한 자기애입니다. 그것이 스미스가 말한 이기심의 정체입니다. 남을 짓밟고 속이고 독점하는 것은 스미스에게 이기심이 아니라 그저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거대한 오해. 애덤 스미스가 국가의 개입을 무조건 반대했다는 것. 보이지 않는 손에 모든 것을 맡겨두면 된다는 것. 규제를 없애면 시장이 알아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것.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00페이지가 넘는 국부론 전체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표현은 단 한 번 등장합니다. 단 한 번. 그런데 이 한 문장이 마치 국부론의 전부인 것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스미스가 시장의 자유를 외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당시 시장을 망가뜨리던 것이 바로 권력과 결탁한 독점 자본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스미스는 상인과 제조업자들을 철저히 불신했습니다. 그들이 모이기만 하면 서민을 속이고 가격을 올릴 궁리를 한다고 직접 썼습니다. 동업자들이 모이면 그것은 항상 대중에 대한 음모로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가 반대한 것은 특권층을 보호하는 나쁜 국가 개입이었지 노동자를 보호하는 국가의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가난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높은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어린이 교육을 위해 국가가 학교를 세워야 한다고. 사회를 떠받치는 대다수의 노동자가 가난하고 비참하다면 그 사회는 결코 번영할 수 없다고. 이것이 진짜 애덤 스미스의 목소리입니다. 그의 철학은 하나의 구조로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덕 감정론에서 말한 공감과 양심, 그 단단한 도덕적 토대 위에서만 국부론의 시장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 도덕이 먼저이고 경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신뢰와 공정이 무너진 시장은 정글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웃의 아픔에 눈을 감는 이기심은 미덕이 아니라 그저 폭력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양극화, 불평등, 노동자 착취, 청년들의 좌절, 이 모든 문제는 스미스의 가르침에서 절반을 도려냈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것도 하필 가장 중요한 절반, 도덕의 부분을 잘라낸 것입니다. 도덕을 잃어버린 자본주의가 얼마나 괴물처럼 변할 수 있는지 우리는 매일 목격하고 있습니다. 말년의 스미스는 세관원으로 일했습니다. 자유무역을 주장한 사람이 미술을 단속하는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얼핏 아이러니처럼 보이지만 그에게는 전혀 모순이 없었습니다. 불법은 불법입니다. 공정한 시장은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니까요. 그는 그 자리에서 누구보다 청렴하고 엄격했습니다. 권력자들의 청탁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빚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쓴 도덕감정론의 가르침대로 마음속 공정한 관찰자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평생 그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어머니. 3살 때 납치당한 아이를 되찾기 위해 달려온 그 어머니. 그 어머니가 9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스미스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깊은 슬픔과 상실감은 그의 몸을 갉아먹었고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지 6년 뒤 그에게도 마지막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을 직감한 그는 친구들을 침대 곁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뜻밖의 부탁을 합니다. 방에 있는 출간되지 않은 원고를 모두 불태워달라. 그 원고들에는 법과 정치에 관한 그의 평생 연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생각들, 강의 노트들, 미완성 논문들, 학자들이 봤다면 무릎을 꿇었을 귀중한 자료들이었습니다. 친구들은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스미스가 침대에 누워 지켜보는 가운데 10여 권 분량의 귀중한 원고들이 벽난로 속으로 하나씩 던져졌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수십 년의 사유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완벽하게 다듬지 못한 생각이 세상에 나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불완전한 말이 불완전하게 인용되어 세상을 해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사상이 또다시 반쪽짜리로 오용되는 것을 막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학자로서의 무서운 양심이었습니다. 마지막 원고가 제로 변하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그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유산을 정리하다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대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고액의 연금 수령자, 당연히 상당한 재산이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남겨진 돈은 아주 적은 금액뿐이었습니다. 돈이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기록을 하나씩 추적해보니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스미스는 평생토록 수입의 대부분을 가난한 이웃들과 고아들을 위해 몰래 기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밝히지 않은 채로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칭찬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손을 내밀었을 뿐입니다. 도덕 감정론에 쓴 말 그대로 살다 간 것입니다. 그것이 자본주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의 진짜 삶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가슴이 먹먹하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어쩌면 오랫동안 속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원래 냉혹한 거야. 나만 잘 살면 돼. 이게 자본주의의 법칙이야. 그 말 뒤에 애덤 스미스의 이름을 붙여 우리 자신의 탐욕을 정당화해왔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눈물에 눈을 감으면서 내 마음속 공정한 재판관의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외면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의 탐욕을 보면서 저게 맞는 거야, 저게 자본주의야 라고 체념하면서, 하지만 스미스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애덤 스미스는 250년의 시간을 건너 지금 우리에게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인간의 도리를 다하며 살고 있느냐고.
당신 마음속의 공정한 관찰자에게 오늘 하루 부끄럽지 않느냐고.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면서도 스스로 문명인이라 부를 수 있느냐고. 정당하게 땀 흘린 대가를 누리되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삶. 그것이 진짜로 부유해지는 길임을 스미스는 온 삶을 바쳐 증명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재산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최근에 내 마음속 공정한 관찰자의 목소리를 외면한 적이 있지는 않은지, 이웃의 아픔에 눈을 돌린 적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그 따뜻한 공감의 능력을 깨워보십시오. 길가에 핀 작은 꽃 한 송이, 이웃의 가벼운 눈인사, 편의점 알바생의 수고스러운 손길, 버스 기사님의 고단한 하루, 그 작은 것들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 그 마음들이 모이고 모일 때 이 차가운 세상은 비로소 살만한 곳이 됩니다. 그것이 애덤 스미스가 꿈꾼 세상이었고,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 진짜 애덤 스미스의 목소리가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